날도 좋은데 지하 2층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문화의 시선으로 세상을 뒤집어보는 월간 문화정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오기 싫었습니다. 날이 너무 좋아서. 아 오다가 자꾸만 멈추시던가요? 그러니까요. 예. 택시가 딴 데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름이 와서 예. 여름엔 지하 실내가 좋죠. 갑자기 여름으로 뛰어서 앉으시죠. 예 앉으시죠. 한 달 전에 만나서 유승환 감독과 휴민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이라 드디어 한 달 만에 오늘은 우리 문화의 어떤 그 중심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해요. 시작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다음날 후회하지만 왕창 술을 먹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내가 정순 왕후가 돼 있는 거야. 정순왕. 그리고 계산을 해봤더니 개유정란이 열흘 뒤네.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어떻게 해야 나는 영월로 가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 나는 왕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 에 대한 모험에 관한 또는 뭐 현재로 예를 들면 어느 날 또 눈을 떴더니 웬 강아지가 내 뺨을 핥고 있네. 강아지 이름이 토리래. 내가 경호처장으로 빙의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런 스토리가 이상해지는데. 네, 진정한 토리 아빠. 네. 그래서 눈을 떴더니 경호처장이야. 뭐지 이게? 하고 폰을 열었더니 12월 3일 밤 8시야. 자 어떡할 것인가? 나는 이 계엄을 해본 적이 있어. 나는 결국 이 계엄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고 뭘 노력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애초에 계엄이란 것 자체가 성공할 수가 없었어. 우리나라는 21세기이기 때문이죠. 자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잡혀가지 않는가? 저 둘은 잡혀가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적어도 야 쟤는 좀 놔주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를 2시간 30분 안에 해결해야 돼. 네. 뭐 이런 얘기. 즉 요즘 가장 그 한국 문학에서 그러니까 한국 문학을 굉장히 넓게 보자면 굉장히 큰 틀에서 가장 유행하는 장르죠. 회빙환, 회기, 빙의, 환생. 이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많이 하는 그 문화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네. 네. 이런 설정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확실히 감독님은 저하고 다르시군요. 저는 토리까지는 못 갔습니다. 예. 게다가 제가 원래 처장이라고. 이 프로그램 작가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예를 들어줬어요. 12월 3일 용산에서 눈을 떴다. 네. 근데 누군지를 써주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용산에서 눈을 뜬 누구 중에도 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토리한테 빙의라면 서사가 구축이 안 돼.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근데 실제로 그런 회기빙의 이런 것들을 자기 작품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되게 재밌게 읽은 웹소설 중에 한 몇 년 전에 읽었던 건데 단종의 보모나인이라는 소설이 실제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이 뭐냐면 현재를 살아가는 어떤 여성이 자기한테 어쩌면 선조뻘 되는 실록에도 기록된 적이 없는 그 아기 단종의 보모나인으로 환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단종을 지키고 문종을 장수시키겠다. 그래서 결국 그녀가 그 단종의 새엄마가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개유정난을 막는 얘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극약이잖아요. 네. 문학으로 따지면 회기빙의 환생은 되게 극약에 가깝기 예. 때문에 되게 그 어려운 그 잘 만들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뭐 주제하고도 아마 연관이 돼가지고 그런 말씀해 주셨을 텐데 저는 회기빙의 환생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보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그 방법을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30년 전으로 회귀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그렇죠. 전 5분 전으로도 싫어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써서 이야기를 만들면 그러니까 결국 역사적인 루트를 훨씬 뻔히 알려진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거, 막 역사적인 상식 아무도 모르는데 회귀해 버리면 그 풀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역사적인 경로에 감정까지 실려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적절히 이제 딱 회귀시켜 놔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작가들은 참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잘 쓰시는 분들 예. 되게 잘 쓰시고.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은 여러분들이 요즘 마음껏 즐기고 계신 영화나 드라마의 원작이 되는 경우에 그 웹툰이 굉장히 원작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웹툰과 웹소설을 포함한 소위 웹문학, 웹문화 전반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손님 모시고 문화정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소장님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만화문화연구소 이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러면 강풀 작가 나오시나, 야, 윤태우 작가 나오시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자기 작품 외엔 잘 모르시는 분들 말고 지 작품 자랑하러 나오셨죠. 그분들 예. 나오셨으면. 요 세계를 정말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분, 예, 이재민 소장이신데 어쩌다가 이렇게 잘알게 되신 겁니까? 저는 그냥 말하자면 직업이 덕후인 사람이고요. 직업이 더. 네, 원래 전공은 번역이었어요. 영화 번역을 전공을 하고 이제 번역가로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구글 번역이 나왔거든요. 얘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겠다. 그럼 얘가 컴퓨터가 못하는 거, 그때는 인공지능 말도 잘 안 썼으니까 얘가 못하는 거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만화 보고 얘기하는 거는 잘 안 하겠다. 만화를 보고 얘기해 주는 거. 네. 예. 그건 잘 안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막 전역한 친구들하고 같이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이동진 평론가가 빨간 책방 만드시고 웹툰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신 그 이승훈 PD님이 시네타운 90 만드시고 영화랑 책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웹툰을 해야겠다. 우리만 보는 거. 그때는 이제 젊은이들이 보는 콘텐츠였으니까 그걸 보고 얘기하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자 했더니 한 3년을 운영을 하니까 만화가협회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네 공로상 줄게. 앞으로 계속해라. 예, 그만두지 마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만화평론가가 되어서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벌써 한 12년, 13년째 하고 있네요. 네. 그럼 주로 하시는 일은 만화 평론. 네, 저는 본업은 만화평론가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직함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방금 만화문화연구소장이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웹툰 인사이트라는 곳의 편집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웹툰 아카데미의 멘토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한데, 보통 이렇게 뭐 장자 붙은 이름 많으면 사기꾼이거든요. 그래서 안 들켰거나 사기꾼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건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화 평론가지만 사실은 연구소를 한다는 건 정책이라든가 네네네. 또는 비전이라든가 지금 가장 우리 산업, 이 웹툰 산업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뭘까?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그죠.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신인 작가로 올라오는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것부터, 그리고 기성 작가분들이 작가님들의 제일 큰 고민거리가 뭐냐면, 감독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차기작 어떻게 할 거냐.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매번 재취업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나누고 있고, 그걸 정책적으로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안정감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문체부나 아니면 관련 기관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뭐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면으로 보면 여러 직함을 달고 있다는 건 그만큼 다재다능하다는 뜻도 되는 거고,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사람이 없는 거에 가깝고요. 보통 이제 만화 쪽에서 예. 만화를 좋아한다, 그리고 만화를 잘 안다, 그러면 작가로 갑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그림 그리는 거나 이런 거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어요. 일단 재능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비하는 것을 너무 신뢰했고 네. 네. 소비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책임 없는 쾌락. 예. 정말 책임 아예 안 져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작가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평가하는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음. 이것만큼 즐거운 게 없거든요. 음. 예, 너무 즐거운 자리에서 평가받는 위치로 간다. 이거 너무 무서운 거죠. 네. 예, 그것도 있었고 일단 그림을 너무 못 그렸고 음. 그리고 이야기를 제가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있는 거에 살을 붙이는 걸 더 즐거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평론가를 시작했고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만화가를 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네. 걸 알게 됐어요. 예. 계속 앉아서 몇 시간씩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예. 그럼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때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약간 다른 게 성덕이라고 부르지만 자기가 덕질을 하던 걸로 밥 먹고 살게 되는 거 이런 걸 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예. 그런 분 중에 하나이시라고 볼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저는 어릴 때는 만화책을 집에서 보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친한 작가 중에 이종범 작가라고 있는데 친하시잖아요. 그 작가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뭔가를 하게 만들려면 그걸 어릴 때부터 금지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공부를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절대 하지 말라고 네. 막. 예. 집에서 만화를 절대 못 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만화를 숨겨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네. 공부하는 척을 하는 방법을 알아내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부모님은 모르셨어요. 제가 만화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기숙사에 살게 된 거죠. 부모님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고삐가 풀립니다.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웹툰이 나왔거든요. 예. 막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밤새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시작했더니 그거 외에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지금 돌아보면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공부 잘하길 바라면 공부는 처음에 절대 못하게 하고 나가지 대학 마라. 다음에 100% 알아서 동의합니다. 낫게.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 정말 어렸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들키지 않고 부모님한테 들키지 않고 이 만화책을 친구한테 빌린 이 캔디 그 7권을 집으로 안전하게 들고 갈 것인가.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 제 중학교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표였거든요. 네. 그러면 2배 즐거운 게 아니라 4배 즐겁거든요. 네. 들키지 않았다는 거랑 내가 이걸 보는 게 재밌다는 거랑 곱하기가 돼요. 4배가 즐거워집니다. 예. 그럼 이건 못 끊어요. 그때부터는. 옛날에는 저 만화방 뭐 이따가도 70년대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화방이 유해 시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만화방이 대체로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가던 만화방은 흙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흙바닥에 지은 가건물이었던 셈인 거죠. 어떤 시대에 살았었던 거야? 검정 고무실에서 보던 풍경이 떠오르는데 예. 근데 그 분위기에서 할머니가 그 주인이셨고 한번 갔다가 왔는데 어머니가 아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너무나 절망하는 표정을 하셨어요. 막 혼내고 그러지 않고 너무 절망하는 표정. 그래서 그때 만화를 끊었거든요. 그 표정을 보고 예. 저도 못 봤어요. 이런 차이는 뭐가 여기서 그 어머님이 사실은 평생에 2번 써야만 하는 치트키를 쓰죠. 그죠. 그때 때렸어야 돼. 이놈 시키 맞아. 하라는 공부다. 맞아요. 그러면 위치가 바뀌었어요 지금 저희. 근데 절망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건 어머님이 너무 고수세요. 네. 고수를 쓰신 거죠.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혼내셨거든요. 음. 너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하려 그래라고 말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복수심이 끌어오르는 거죠. 나를 지금 막아? 평가해? 그럼 내가 보여주겠어. 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데 화를 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절망하시잖아요. 예. 실망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실망에 내가 그걸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효심이 생기죠. 비참했던 10대 시절은 이제 뒤로 하고요. 예. 아까 제가 농담처럼 회빙한 얘기를 했는데 네. 요즘 그 웹소설의 웹툰에서도 네. 그 소위 그 12월 3일을 음.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막 생겨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날 나왔어요. 그날 네. 나왔다고요? 저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날이 제가 일하고 있는 서울웹툰 아카데미가 회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반국가 단체인 거죠. 그래서 그날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씻고 나왔는데 계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랬죠. 그리고 나서 뉴스를 틀었더니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그 뉴스를 보고 있다가 상황이 아직 진행 중이니까 지금 이걸로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웹소설 플랫폼에 들어갔어요.
돌아서 보니까 사랑 때문에 계엄했음 막 이런 제목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막 이런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한두 개가 빠르네요. 아니라, 대응이. 몇십 개가 올라와 있는 거죠. 오. 그날 올라왔어요. 야 이게 오늘 웹소설 웹툰이 또 주제긴 한데 네. 전조랄까 하는 게 이제 PC 통신 시절에 되게 막 열심히 이제 그죠. 쓰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였을까요? 제가 유학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PC 통신에서 웹으로 넘어가는 곳이죠. 예, 아마 오마이뉴스에선가 이렇게 연재로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 중에 대체 역사설 중에 작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고 노무현 정부가 군사력과 경제력을 그대로 가지고 조선시대로 한꺼번에 가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설정이 좀 너무 재밌기는 했는데 네. 어떻게 딱 뛰어서 가지? 뭐 이런 생각 같은 네. 거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게 꽤 오래 전부터 사실은 음. 뭔가 모티브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 역사물이 한국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설정들이 되게 많은 게 예를 들어서 근육조선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근육조선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이분은 그 주인공이 사회체육대학에서 이제 그 트레이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술을 왕창 먹고 일어났더니 세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최고거든요. 저는 이제 만약에 빙의를 한다, 전 무조건 수양대군. 예. 네. 아무것도 안 하면 국가에 이득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트레이너였잖아요. 예. 세종을 훈련시킵니다. 세종을- 오래 살게 하려고. 어. 세종을 네. 자기 아버지를 네. 그러니까 일로 와봐 한 다음에 자 이걸 드십니다. 3대 운동 데드리프트부터 시작해서 3대 300치기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3대 500까지 갑시다 하면서 이제 막 가져오고 그리고 뭔가 들은 것들이 있잖아요. 총기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더라 네. 이런 것들 그걸 가져와서 이제 문종이 그때 아직 세자니까 세종이 오래 살면 오래 세자잖아요. 그러면 문종한테 너 화력 좋아하지 하면서 총 만드는 거 대포 만드는 거 예. 아이디어를 주고 문종이 만들게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알아라고 하시는 객석의 분들이 계시는 걸 보면 사실은 정말 그 웹소설 특히 그 웹소설보다 웹툰 세계화까지를 생각하면 위상이 네네네. 강풀 작가가 처음에 그 다음에서 쓰기 시작했던 게 타이밍이었나요? 아마 맨 처음에 했던 건 순정 만화입니다. 순정 만화죠. 네. 순정 만화. 예. 순정 만화를 처음 다음을 통해서 발표할 때하고는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위상 자체가 달라졌는데 웹툰이 현재 우리나라 문화 산업 중에서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시장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만화 시장이 2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인 영향력을 생각하면 보통은 영화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근데 영화 산업보다 지금 만화 산업이 더 큽니다. 시장 규모로는. 그런데 전 세계 만화 시장으로 보면 당연히 일본이 1등이고요. 전체 만화 시장 중에 40% 정도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 2등이에요 지금 만화 시장 규모로만. 근데 만화 산업이 데이터가 되게 적습니다. 영화는 티켓 한 장까지 찍게 되잖아요. 근데 웹툰은 이게 안 돼요. 좀 조회수가 공개가 안 되나요? 네, 공개가 안 됩니다. 트래픽만 나와 있고 조회수나 결제율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러면 사실 이게 거대 플랫폼에 의해서 독점된 영역이긴 한데 네. 그럼 오히려 데이터 구하기가 쉽다는 얘기인데 네. 여기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네. 문제예요? 거기서 이제 잡고 있는 거죠. 다 추정이에요. 웹툰 쪽에 나오는 건 매출액을 제외하고는 다 추정입니다. 네. 그게 좀 아쉽죠. 이게 한국 영화 산업이 소위 공정성을 갖게 된 그 시작점이 관객 수가 정확하게 숫자로 지표화되기 될 때부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순간 그 명백해지는 숫자 앞에서 다들 뭘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놀랄 일이네요. 심지어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렇다고 생각하면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이 계약 당사자한테는 보여주죠. 근데 그게 연구단으로 넘어오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연구나 아니면 정책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비즈니스 관계로만 사적 관계로만 이제 공개는 당연히 네네네네.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정책 단위로 넘어오려면 사실 연구자한테까지는 그래도 네. 공개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그거 안 되고 공개하면 있어요. 새 나간다 이거겠죠 이제. 그죠, 그죠. 예. 그 예전에 기억해 보면 뭐 영화 얘기도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책 시장도 합리화가 된 게 원래 인세가 출판사가 지 맘대로 주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작가들은 자기 도장을 찍어서 요만한 종이를 책에 다 붙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찍은 게 얼마만큼 나갔는지랑 얘네가 나한테 얼마만큼 주는지가 합쳐져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책에 그게 안 찍혀 있잖아요. 예, 그 정도는 집계가 제대로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뭐 작가한테야 그렇게 이제 제대로 해주겠지만 그 시장 규모를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없다는 건 좀 상당히 좀 의외입니다. 네, 그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모범 택시 정년이 또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 네, 중증 외산센터 그죠, 그죠. 뭐 이 모든 게 이제 웹소설 아니면 웹툰 기반이잖아요. 그 중에서 요즘 최고로 인기 있고 다들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그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나 혼자만 레벨업이 거의 세계 1등이다. 한국 사람들만 인정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인정은 안 해요? 네, 한국 거 그럴 리 없어. 우리 나온랩 그 정도 아닙니다. 예. 월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손흥민 아버지가 하신 그죠, 그죠. 정확하게 그거예요. 예.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나 혼자만 레벨업이 지금 작년에 2025년에 나왔던 모든 애니메이션 중에 그냥 모든 데이터로 다 1등이에요. 제가 나 혼자만 레벨업은 애니메이션으로 봤거든요. 도대체 왜들 보나 싶어가지고 이제 봤는데 나를 왜 보는지는 알겠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일본에서 제작한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은 다 한국 이름이야. 네. 설정도 다 한국 설정이고. 성진우상. 맞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게 K 문화구나. 그죠. 일본 근데 약간- 애들이 한국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 그죠. 네. 그걸 보면서 저 약간 김구 선생님 찾았거든요. 일본인들이 한국 이름을 말하는 애니메이션을 일본에서 만들어서 그게 그렇죠. 네. 일본에서 방영됐다라는 게 되게 기분이 네. 이상하더라고요. 캐대헌 같은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나 혼자만 레벨업이 전 세계적으로 1등일까요? 성진우라는 캐릭터는 되게 재밌는 캐릭터인 게 엄청나게 노력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나 요즘 유행하는 작품들 얘기를 할 때 요즘 주인공들은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냥 받기 원한다. 아니에요. 엄청 노력해요. 네, 보통 유전을 가지고 하죠. 그죠? 위에서 아버지가 뭘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성진우는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꼬박꼬박 받아요. 네. 이게 되게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레벨업은 애초에 이제 처음에 웹소설로 시작이 돼서 특히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웹소설일 땐 1등이 아니었어요. 그죠? 웹소설 원작일 때는 굉장히 인기를 끈 건 맞지만 뭐 전지적 독자 지점이라든가 뭐 SS급 죽어야 사는 헌터에 비하면 그렇게 올해는 이거지 얘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죠? 팔을 바꾼 예. 작품은 아니었죠. 근데 이게 왜 웹툰화되고 애니메이션화 되면서 갑자기 엄청나진 걸까요? 레벨업을 한 건가요? 또 얘도? 그죠? 여기서 혼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등장인물이 적어요. 주변 인물들이 막 엄청나게 많지 않고 성진우라는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다 오고 가는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웹툰화를 했을 때 이 웹툰에서 보여지는 화면 자체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 주인공 성진우한테 전부 몰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소설을 볼 땐 머리로 상상하잖아요. 여기선 인물의 숫자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나온랩은 성진우 한 명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다 보니까 이 웹툰으로 옮겼을 때 이 시너지가 훨씬 클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말씀을 드리면 왜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 사랑받느냐면 이 세계는 이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의 세계는 태어나는 순간 계급이 결정돼요. 결정되죠. 태어나는 순간 이를테면 그 괴물과 싸워야 되는데 누군가는 S급으로 애초에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S급이야. 누구보다 잘해. 누군가는 A급이야. 그리고 잘 나가는 집안일수록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 그죠, 그죠. 근데 이 주인공은 그렇지 않은 B급. 거예요. 2급. 얘는 노력하면 S급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소위 오늘을 살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그 젊은 세대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죠, 그죠. 예, 모든 걸 갖고 태어난 사람만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통쾌함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겠네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일본 만화들을 보면 보통 이제 아버지가 뭐 했고 네. 그래서 아들이 얘가 알고 보니 아버지가 그런 어떤 세습되는 관계가 결국에는 이게 이 세계의 질서야라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한국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인기가 더 많지 않나. 그래서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네. 네네. 왜냐면 걔네로서는 잘 안 해보던 거니까. 일본은 소년 만화들의 거의 대부분이 영웅 주인공이 되는 애들은 알고 보면 영웅의 씨가 있었던 애인데 못 찾았을 뿐이야. 네. 근데 나중에 각성을 해가지고 결국 영웅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건 각성과 노력은 다른 문제니까 음. 예, 그 부분에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도 준비하신 거 있지 않으세요 혹시? 예, 저도 지금 예. 음. 그 차기작이 내년 한 2, 3월에 크랭크인을 예정으로 예. 그 네이버 웹툰이었던 당신의 관역이라는 음. 작품을 원작으로 음. 현재 준비 중이고 박정민 배우, 고현정 배우, 권혜호 배우, 박해준 배우와 함께 예. 내년에 열심히 찍어서 내년 말쯤 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예. 네. 저는 그건 끝까지 보겠습니다. 아 정말 재밌어요. 아 예. 네, 고태호 작가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이 작가가 되게 다작을 했어요. 네. 근데 작품들 하나하나가 다 재밌습니다. 네, 아마 취향 맞으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이거 그- 먼저 웹툰부터 봐야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화를 감독이 특히 좋은 영화는 보통 감독이 시나리오 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써서 영화를 찍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산업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작가와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이 분리되는 경우들이 더 일반적이고, 근데 이렇게 원작이 있으면 작가가 많이 하려는 사람과 그냥 넘기는 사람과 이런 차이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감독님께서는 그 작가와 관계에서는 본인의 그냥 딱 잘라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만들면 그러니까 보여주는? 저는 이제 이게 웹툰이 원작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 그 화차 때부터 예. 저한테 있어서 원작을 읽은 제 독후감이 영감을 원작이에요. 주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이 원작을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예. 나의 독후감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음. 근데 거기도 조건은 있어요. 세계관은 건드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감동시킨 거에 그 척추는 세계관이니까. 예를 들면 세계관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다. 네. 이번만이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다. 인 경우에 그 사람이 회귀했다라는 식으로 각색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세계관을 건드리는 그죠, 거니까. 그죠. 하지만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는 어떤 캐릭터를 그의 옆에 붙여놓는가는 그냥 그 세계관을 내 식으로 훨씬 더 확장하기 위한 어떤 각색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그래서 원작을 사고 싶어 할 때도 그 제안서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다 고쳐도 되냐?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 웹툰 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좀 운영이 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랄 게 사실 없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강풀, 윤태호 두 분의 스타일이 제일 극명히 갈리거든요. 네. 강풀 작가님은 아예 그냥 당신들 거다라고 하셨었다가 예. 이제 무빙 때부터 직접 쓰기 시작하신 거고, 하셨다가 네.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아시잖아요, 다들 어떻게 됐는지. 예. 그리고 이제 윤태호 작가님은 그 이기 때부터 음. 거의 스태프처럼 아예 강하게 들어가서 의견 내시고 느껴지죠 그게. 네, 그렇게 하시는 스타일이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제가 좀 젊은 작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쪽은 내가 모르는 일이다. 예.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괜히 가서 신뢰가 될 수 있으니 당신들이 직접 하시는 게 맞다. 네.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강풀 작가는 지금 그 거의 자기가 하죠. 그죠? 자기가 각본을 쓰고, 그러니까 각색을 하고. 그죠?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각색을 할지 자기 원작을. 그죠? 근데 그걸 하시는 거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가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겠어요? 안 괜찮지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내 만화의 장면을 드라마에 그대로 옮긴다 라기보다 드라마에 어울리게 바꾼다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기가 드라마를 연출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컨티를 짜는 식으로. 네. 확실히 개성이 다른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또 뭐 제 연구 분야를 보면은 이게 텍스트 기반의 매체냐, 뭐 영상 기반의 매체냐, 또 이게 시리즈가 있느냐, 뭐 한 번에 끝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다 번안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죠. 그 그냥 너무 그러지 않고 그냥 요걸 그대로 띄어가지고 얹으려고 하거나 그런 말씀처럼 아예 세계관을 무너뜨려 버리거나 이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근데 저는 만화 자체도 사실 꽤 많은 변형들을 겪어왔다고 생각해서 왜 우리 만화는 웹툰에서 비로소 성공했는가? 요거를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서 제일 뭐 이렇게 옛날 기억 많이 하시는. 그럼요. 하지만 난 만화방이 땅바닥이었던 적은 없어. 흙바닥에서 동네의 차인가요? 옛날에는 그 만화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그죠. 문화였기 때문에 만화 화형식 같은 것도 했어요. 네. 형식 있었죠.
최근 불량 만화로 해서 한 어린이의 목숨까지 앗아간 무서운 결과를 볼 때 불량 만화의 해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동료 학우를 불량 만화에 의해 빼앗긴 서울 신설국민학교 어린이들이 각종 불건전한 도서를 불태워버리면서 불량 만화 추방 운동을 벌여 어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었습니다. 아까 그 만화 거들 때 보셨어요? 이렇게 읽다가 낸 거 보여. 반까지 읽다가 냈어. 덮어가지고 뺏기기 직전까지 읽은 거야. 안 그러면 맞으니까. 자, 아, 도대체 누가 박정희 때 좋았다는 거야? 아까 목숨을 앗아갔다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국지를 읽은 아이가 삼국지 만화에서 장비가 살아난다. 장비가 그냥 그거예요. 장비가 죽은 척을 해서 그 위계를 써가지고 이제 이겼는데 나도 장비처럼 살아나는지 보고 싶어 했는데 얘는 죽은 거죠. 아, 예.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그걸 보고 만화가 나빠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는 항상 타겟이 됩니다. 그렇죠. 나관중을 문제 삼아야지. 그죠. 1800년 전에 문제가 생긴 건데 예. 차라리 중국을 욕을 하든가 반중이 되는. 반중을 하든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70년대로 오면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가 있었어요. 그 앞에 모여가지고 애니센터 앞에서 아이들이 만화책을 태우는 행사를 했습니다. 네, 예. 어린이날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엉망이었죠. 그래서 한국의 만화 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죠. 네. 어렵게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만화책을 사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음. 빌려보는 그쵸, 문화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화방도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고 네. 책 대여점도 빌려보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만화 산업이 굉장히 그 어려웠을 때 네.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만화들이 일본에서 쏟아지지 그죠,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방금 말씀해주신 게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만화방이라고 부르는 대본소 만화들이 많았고 90년대로 넘어오면서 해적판은 아니고 정식 수입이긴 한데 일부 외색을 뺀 만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 사쿠라기 하나미치 하면 모르시지만 강백호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뀌어서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김전일. 네. 그게 이제 다 성공을 하면서 쭉 만화 산업을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한국에 이제 만화책을 사보는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충원 선생님의 까꿍 같은 경우가 이제 밀리언셀러였고 마일러브도 밀리언셀러였고 100만 부 파는 시대가 우리나라도 왔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IMF가 옵니다. IMF 때 이후에 쫙 나오게 된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치킨집과 그리고 대여점. 책 네. 대여죠. 대여점이 아파트 큰 단지에는 정문에 하나 후문에 하나씩 있었어요. 정말 많았고 거의 2만 개 가까운 만화책이 대여점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여기에만 넣어도 되겠다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만 넣어도 2만 부를 파는데 예. 지금 만화책 경기가 어려워서 잘 안 팔리니까 5천 부 내는 걸 4개씩 만들면 2만 개 따로따로 넣을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고 출판사가 쫙 잡고 있게 됐는데 그때 같이 들어온 게 인터넷이에요. 네. 그럼 인터넷으로 300원도 안 내고 보는 거예요. 불법으로. 예. 이게 막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를 보면 한 4,400억 원 정도가 대여점 시장이었거든요. 2001년도에 되게 컸어요. 지금이 2조 원인데 근데 2008년이 되면 그게 400억 원으로 줄어요. 혼자 마이너스 4천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년 동안 한국 만화 산업이 망했죠. 이 완전 망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웹툰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해요. 예.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출판이라는 걸 버릴 수 없었고 왜냐하면 너무 잘 되니까. 그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매체를 다가가기가 쉬웠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안 되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로웠던 거죠. 사람들이 보는 데가 세로로 보니까 어차피 돈 안 돼? 그러면 세로로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릴래 했던 게 이제 강필 작가님의 작품들, 예. 초기 작품들도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럼 종이 만화하고 이런 스크롤로 보는 웹툰 만화의 문법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보이시는 요 장면이 다 아시는 장면일 거예요. 슬램덩크에서 강백호랑 서태웅이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인데 슛을 넣고 이렇게 와요. 역 Z자로 와서 서태웅이랑 강백호가 마주보고 서태웅이 보고 페이지를 넘기면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화책을 보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웹툰으로 오게 되면 이게 스크롤로 바뀌어요. 이겁니다.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네. 각자의 흐름에 맞게 리듬에 맞게 보는 거죠. 예, 예.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네. 이제 밑으로 흐르는. 그러면 우리는 이 움직임을 손으로 밀면서 여기서 슛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세로로 스크롤로 볼 때는 눈이 가운데에 있고 화면이 밑으로 움직여요. 화면이 흐르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것만 합니다. 계속. 그러면 왼쪽에 오는 게 먼저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게 그 다음이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우리가 글을 읽는 방식이 그거니까. 근데 만화책은 거꾸로란 말이에요. 일본 만화는 특히. 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그죠. 되니까. 이게 더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전장 페이지라고 부르는 전체 연출이 나왔을 때 거기 한 번에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는 것과 한 번에 보는 것이 공존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다 쪼개져 있죠, 웹툰은. 네. 그러니까 완전히 문법이 달라요.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거 외엔 그냥 언어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강풀 작가 저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이쪽으로 가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강풀 작가 그 튀게 질질 끄는 그 연출 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계속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야 네. 이게 내가 이걸 보고 있구나. 그죠. 그렇다면 왜 웹툰도 네. 그 출판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출판화 될 때 책 디자인도 그런 걸 고민하나요? 아예 바꾸거나 음. 아니면 그냥 잘라서 내거나 둘 중 네. 하나예요. 아, 왜냐면 그게 다 편집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가님들이 그걸 파일을 다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고 그냥 레이어 다 합쳐버린 다음에 저장해 놓고 잊어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새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책이 잘 팔리면 하겠는데 대한민국에서 만화책이 잘 팔리는 경우가 없어요. 아까 보셨던 슬램덩크 그 잡지 있잖아요. 그게 12월 마지막 주에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 그게 일주일 팔았는데 여기 있는 거 요게 한국판에 똑같이 나왔어요. 네. 요게 일주일 팔아서 그해 1위 먹었어요. 아하. 만화책 판매량. 예. 그러니까 이 만화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요즘 많이 하는 인터넷에서 어느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만화를 쭉 스크롤해서 볼 수 있다는 건 거의 산업혁명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그죠. 네.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었는데 예. 2013년 정도가 되면 이제 그걸로 돈을 버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고라고 모두가 그랬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만화 보는 거를 인터넷으로 어떻게 했냐면 신청을 해요. 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을 해요. 그다음에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충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닥 누르면 띵 하고 바로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무통장 입금이나 아니면 ARS 입금이 있었어요.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죠. ARS가 안 되면 이제 무통장 입금을 가서 ATM에 가가지고 아니면 은행에 가서 10,000원을 내는 거예요. 그럼 10,000원을 충전을 해요. 그럼 와가지고 확인을 하면 충전돼 있냐? 안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사람이 확인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웹툰 초창기엔. 네. 네. 만화책을 그렇게 파니까 안 팔리죠, 당연히. 네. 그랬는데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전환이 일어났고 그렇죠. 결제가 편해졌고 네. 그 결제 수단이 200원, 300원 하는 거를 끊임없이 계속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 웹툰과 웹소설이 있겠구나. 네. 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붙게 된 거죠. 네. 그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그 결국 모바일의 등장이 이 웹툰을 성공하게 만든 건 네. 맞는데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PC 때만 해도 고민했거든요. 그죠? 근데 모바일로 오면 확실히 고민이 짧아지니까 그죠. 예, 그죠. 소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단행본이 아니라 연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댓글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특히 전 요즘 요 한 1년 그 웹소설의 댓글이 되게 재앙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 줄을 읽는 순간 이 소설은 이런 거여야 해. 라는 어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그죠? 독자들이 여기서 얘가 빨리 이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화에 안 가졌냐. 뭐 어쩌라고. 그거는 작가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고 이 작가가 이 글의 완성도를 하루치로 결정받아야 된다는 것들이 웹툰도 그렇지만 되게 좋은 영향만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덕후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공식이 뭐라라고.
공식이 작가거든요. 작가가 뭘 아냐. 내가 이렇게 읽겠다는데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비 방식이 좀 다르긴 해요. 이 소비 방식이 달라진 것을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댓글을 쓰는 독자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있냐? 이제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인정을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선까지는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어느 선은 작가의 선이냐를 논의해가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훨씬 더 인터랙티브한 네. 단계라는 거죠. 그죠. 실제로 작가도 댓글에 독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게 되고. 네. 소설 작가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제일 많이 신경 쓰시는 게 그거예요. 이번 화에 웃겼나? 네. 웃겼나가 왜 중요하냐면 진지한 건 여러 회차를 갈 수 있지만 웃기는 건 그 한순간 딱 웃었을 때 그거는 이 다음 화도 웃기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가볍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장항준 감독님 왜 좋아하십니까? 웃기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포용할 수 있게 웃겼나를 계속 넣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인터랙션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매체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좋은 거냐라는 판단을 하는 게 참 기준을 정확히 잡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작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작가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최대한 농축시켜서 꺼내 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반응을 보고 이 작가도 영향을 받죠. 이제 그 반응 보고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작품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반응의 텀이 좁아지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같이 대화한다가 돼버려서 이건 약간 민담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이야기 공동체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 방식인데 유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과 청중들과 함께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한창 날렸을 때 그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그 작가주의적 태도와 민담주의적 태도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결실을 맺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인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사실 전자를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충분히 농축된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거든. 그냥 말하면서 바꾸는 거 말고. 근데 이제 과연 그것이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영화 감독으로서도 아마 굉장히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이죠. 정말 고민일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작가가 아닌데 댓글 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차라리 완성해 놓고 욕 먹는 게 낫다. 그러니까. 너무나 주관적인 댓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번에 안 죽였냐? 내 맘이지 뭘. 살만했나 보지. 그죠. 왜 이번에 저주를 못 풀었냐? 예. 어려웠나 보지. 어려웠나 보지.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그 소비자를 넘어서서 예. 내가 메이킹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죠. 전 조금 거리감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것은 소비자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마음껏 완성된 것을 보고 마음껏 욕하세요가 예. 이제 제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감독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게 그러니까 저 아까 농담처럼 사실은 진담이지만 책임 없는 쾌락이 평론가의 역할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평론가도 사실 책임을 지거든요. 네. 근데 댓글은 정말로 그게 없어요. 네. 그냥 정말 소위 말하는 고나리질을 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플랫폼 차원이든 아니면 자정작용을 일어나게 유도를 하든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우리 해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속도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으면 피곤하고 점점 트래픽이 떨어진다는 걸 알 거예요. 예. 플랫폼도. 예. 그렇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예. 근데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강풀의 순정 만화 네. 뭐 26년 타이밍 뭐 이런 게 네. 있고 또 윤태우 작가의 미생이 음. 이제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 그죠. 그래서 갑자기 그 드라마나 영화 제작자들이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모 제작사는 영화 제작사는 이제 5회를 공개한 웹툰을 샀어요. 그래요. 네. 입도 선배네 말 그대로. 네. 5회만 딱 보고 산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야, 쟤 위험한데 아니나 달라 30몇 화에서 연중이 됐어. 연재 중단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때 거의 광풍이 부르게 광풍이 만들었던 맞아요. 게 어쩌면 강풀과 윤태호를 중심으로 한 초기 특히 다음 웹툰. 네.
맞아요. 예, 다음 웹툰이 그야말로 그 갑자기 세상 모든 문화 창작자들의 시선을 네. 집중시켰던 것 같고 그러다가 소위 그 마음속에 붉은 깃발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송곳이라는 웹툰이 있었죠. 그죠. 예. 예. 아, 송곳은 정말 뭐 드라마도 인기였지만 원작 자체가 맞아요. 아, 엄청 너무 그 인기 아니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가 됐었는데 댓글이 다 그거였어요. 네이버에서 이걸 한다고? 예. 분위기가 달라. 네. 예. 당신들은 공기업처럼 하는 데 아니었어? 라는 이런 얘기를 해도 돼? 예.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당시에도 되게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인기가 많았어요. 예. 드라마가 나오면서 확 또 화제가 되긴 했지만 지금도 이제 짤로 도는 건 사람들이 공유하는 건 다 이 작품 속에 있던 장면들이거든요. 웹툰에 있던. 왜 예를 들어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그렇죠. 이런 대사라든지 아니면 사회를 말 그대로 찌르고 들어오는 대사들. 그죠. 예. 그런 대사들이 나오는 작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웹툰이 어느 정도 서사 매체로서 자리를 잡았구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로 자리를 잡았구나. 그전에는 그냥 한 편 한 편 보고 웃는 매체였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매체 발전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작품들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강풀 작가만 해도 뭐 자기 스스로가 원래 종이 만화의 네. 한 세대고, 근데 이제 윤태호 작가라든가 특히 이제 송곳이라든가 미생 같은 작품들은 저는 그 종이 만화를 보고 큰 사람들의 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웹툰에서의. 예. 아직까지 그 분위기가 이제 남아 있단 그죠, 말이죠. 그죠. 요 시대에 우리는 내가 봤던 만화를 이렇게 그리고 싶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웹툰 작가 하면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예, 예. 근데 윗집 그라운자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말레이시아 작가가 그렸어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말레이시아에서만 살았던 작가가 미국 플랫폼에 연재를 해서 예. 프로 작가가 된 다음에 한국 웹툰 스타일을 공부해서 차기작을 낸 게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한국에 수입이 된 거예요. 음.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야, 정말 글로벌하군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외부로 연결된 그렇죠.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네요. 그죠. 예. 예. 종이 만화 시절에는 그 문화권마다 독특한 그림체나 스토리 푸는 스타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마블 코믹스 같은 코믹스 미국식의 그죠. 약간 근육한 음. 그런 스타일과, 그러니까 유럽은 되게 약간은 뭐랄까 이렇게 그 유럽 영화적인 면들이 좀 있어요. 예, 스토리가 되게 좀 꼬여 있는. 그렇죠. 근데 일본이 물론 끌고 가는 거였고, 대만은 일본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근데 한국은 한국 만화 스타일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죠. 왜 허영만 세대가 만들어낸 어떤 스타일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의 웹툰은 확실히 한국 스타일이 이제 전체를 지배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 한국 스타일은 일본을 보고 배운 일부 스타일이 들어가 있고 혼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전체적으로 웹툰의 어떤 스타일들은 결국은 이 한국이 출발시킨 혼성적인 것으로 결국은 이제 아마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짐작이 가능해지는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 주신 사례 같은 건 정확히 네.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죠. 이분이 두 작품을 하셨는데 첫 번째 데뷔작은 이거는 한국 웹툰 같지가 않은데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네. 윗집 그란자라는 작품 검색해 보시면 한국인이 그린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 맛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릴 거냐인 거고, 결국에는 스마트폰은 빛을 내는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 색을 어떻게 후보정을 통해서 예쁘게 만들어내느냐가 한국 웹툰에서 최근 한 3, 4년간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고, 그걸 빠르게 받아들인 작가가 이제 한국까지 수입이 되는 예. 일이 생긴 거죠. 어허. 이 연상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죠? 연상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특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OTT 시대에 가장 걸맞는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옥을 보통 많이 아실 텐데 계시록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예시록. 예. 한 권짜리 작품이에요. 되게 짧거든요. 근데 이것도 드라마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웹툰이 잘 안 되니까 영상도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OTT에서 파급력을 가지는 걸 웹툰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웹툰이 화제가 되면 OTT에서도 같이 화제가 되는 거구나. 네, 이제 연동되는 거죠. 네, 공생관계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확인시켜준 분위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상호 감독의 염력이 웹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됐다고 생각해요. 아, 염력이 웹툰이 아니었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 연상호의 작품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감독은 연상호구나. 이를테면 염력도 그렇고 그죠. 뭐 그의 모든 작품들, 뭐 최근에 얼굴도 네. 이제 웹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뭐가 먼저 만들어졌는지 전 모르겠더라고요. 시나리오를 먼저 쓰고 그걸로 그림을 그린 건지
그 정도로 이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노는 네. 감독이구나.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네.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된 연상호의 최고 작품은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 네. 그렇죠. 지옥은 그 시즌 2개잖아요. 네. 근데 둘 다 너무 좋아요. 음.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시의적절하다.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를 다룬 작품 중에 가장 현실 세계하고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거기 나오는 모든 화살촉들이 네. 우리나라 이제 극우 유튜버 같잖아요. 네. 아까 저 올 때 차가 어. 밀렸는데 그 살촉 때문에 밀렸거든요. 화살촉들. 네, 네. 여하튼 지옥은 안 보신 분 계시면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상호까지 만들어낸 게 전 웹툰 산업은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사실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연상호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원형이 있고 그거를 영화로 풀 거냐, 뭐 예를 들면 글로 쓸 거냐, 말로 풀 거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매체를 전제로 놓고 이야기를 구상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야 이야기가 구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5분 동안 얘기할 걸 생각하고 기승전결을 짜는 것과 신문에 연재를 하려고 이야기를 짜는 것과 이게 되게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원형의 이야기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사실은 판타지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되게 요즘 들어서는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예. 요런 특히나 웹툰 이런 게 등장하고 OTT 등장하고 연상호라는 좀 독특한 사람의 등장을 보면서 이 사람은 매체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생각하겠구나. 그렇죠. 이게 확실히 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설을 쓴다면 어떻게 쓸까? 만화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 이걸 상상하는데 연상호 감독은 그게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은 영화가 아니 애니메이션도 했었잖아. 아니 만화도 했었잖아가 되니까 뭘 전제로 놓고 상상하는지가 그렇지. 안 그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작가인데 그게 아마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정말로 많이 느끼는 게 인공지능이 대두가 되면서 더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학생들이 걱정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근데 정말로 프롬프트를 넣고 재밌는 만화를 바로 만들 수 있으면 재미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예. 그럼 그때부터는 만화가 문제가 아닐 거다. 네. 인간 종의 문제다 그때는. 네. 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던지고 좋은 걸 뽑아낼 수 있는 그 지적 능력이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걸 해낸 사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가 그린 몽골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건데. 양그림 그리시는 분. 네네. 네. 근데 그거를 나노바나나로 그냥 만든 거더라고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재밌게 봤거든요. 네. 실제 얘기니까, 현실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궁금해했던 걸 풀어주니까 재밌게 봤던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체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체험을 독자에게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만들어내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어떤 스킬이나 어떤 경력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담고 있는 본질,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로소 사실은 이제 제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옛날에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소설가였고 영화 감독이었고 뭐 미술가였고 이랬던 것들인데 자기가 훈련받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를 생각해서 이걸 어디로 풀까를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렇죠. 근데 이게 기술이 그걸 해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를 질문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웹소설을 보고 만들었을 수도 있고 웹툰을 보고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끝내 가장 추앙받아야 되는 창작자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도 전우용 씨의 그 웹툰을 SNS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이건 저작권이 어떻게 아 맞아요. 정리될 수 있을까? 무슨 네. 얘기냐면 네. 이제 이것을 누군가가 사용하고 싶어 한다면 그 저작권을 어떻게 물어야 될까? 이를테면 이 서사는 100% 전원 씨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림은 AI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분리되거나 나눠지거나 통합될까? 뭐 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더 늘 거란 말이에요. 아마 웹툰의 미래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방금 말씀해주신 고민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8년, 2009년도쯤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펜촉 찍어서 그 만화 그리시던 분들이 웹툰 보고 이건 만화 아니다라고 하셨었어요. 예. 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종이에다 그려야 만화지 디지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 만화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지금 웹툰 하시거든요. 네.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일 거예요. 다만 그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권리관계의 해소와 함께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건 정말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오케이인데 음. 이걸 업으로 삼겠다는 사람들은 심미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시관이 있어야 되고 네. 이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진입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일단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돼서 오랜 시간이 쌓여서 그게 만들어지면 다행인데 지금 벌써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학생들 사이에서 안 보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본 것처럼 생각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는 10분 요약도 안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매체로 훈련 받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네. 얘기한 게 그거. 네. 네. 훈련 안 받고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자기가 하는 매체는 많이 봐야 되는데 예. 그것도 잘 못 견디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좀 보이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까지는 저희가 학교에서라도 가르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고 보게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챗봇으로 노는 거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부 서비스들 중에 이야기를 생성하는 네. 챗봇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의 몰입감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웹 그건가요? 무슨 뭐 어느 황태자가 뭘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은 뭐 이거요? 네, 그런 거. 네. 그거를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내가 직접 자연어로 입력을 하고 선택이 아니라 자연어로 입력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네. 이 몰입감이 너무 강한데 지금 아마 웹툰 플랫폼과 웹소설 플랫폼 그리고 아마 유튜버 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트래픽이 줄고 있어요. 네. 거기로 다 빨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주는 몰입감이 너무 강한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몰라요. 근데 왜 모르냐? 내 스마트폰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네. 옛날에 TV는 부모님이 틀어놓으면 안 잔다 하면은 못 돌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다 개인화가 돼버렸고 심지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웹툰이나 웹소설만 해도 적어도 레거시 미디어들의 어떤 뼈대를 갖고 왔는데 네. 이제는 야 그렇겠네. 이제 작가가 만든 걸 기다렸다가 보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누군가는 그냥 내가 만들어 보는 그 재미. 네. 거기에 빠져서 이야기를 소비하고 만들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겠네. 아까 댓글 얘기도 했지만 저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 안에 어떤 전지전능함을 느끼고 싶다라는 게 있다고 봐요. 그럼요. 그게 되게 크죠. 네. 그게 댓글에서 영향력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스마트폰 안에서 내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뭔가 해보는 경험을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창조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창조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명히 그죠. 있는데. 창조라고는 하기 어려운 게 계속 그걸 하는데 언제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그죠.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엔딩이 보상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 그걸 해킹하는 방법을 연구해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돈을 덜 쓰는 방법. 아 일종의 에디터 같은 거네요. 네. 게임 에디터. 내가 지금까지 입력한 프롬프트를 모두 무시하고 내가 말하는 거를 새롭게 받아들여줘 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해킹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중간에 거치는 거 없이 원하는 결론 내려고 하고. 네. 질문을 드린다면 이제 정책이나 뭐 네. 이런 고민들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현재 그 웹툰 산업에서 네. 제일 걱정이 되고 음. 또는 집중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일단 제일 먼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신인들이 들어올 때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산업은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기 때문에 그건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태호 강풀과 신인 작가가 동일한 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모두가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최저선을 끌어올리는 거 이걸 좀 고민을 하고 있죠. 허들이 높아져도 좋으니 최저선을 끌어올리자.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교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5년 전, 10년 전에 데뷔하신 분들이 이제 중견 작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바뀐 환경에 적응을 못해요. 왜냐면 연재하는 건 동굴에 있는 거랑 같아서 연재가 끝나고 나오면 새로 빛을 맞는 거거든요. 나왔더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차기작을 못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이걸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보자라는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객 질문 시간으로 한번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그 질문들 가운데 골라서 한번 몇 가지만 답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틱톡이나 쇼츠 같은 숏폼 영상이 대세인 시대에 아, 텍스트와 정지된 이미지 기반인 웹소설과 웹툰이 대중문화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질문 좋네요. 정유현님. 네. 저도 이게 따로 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틱톡이랑 쇼츠 이런 릴스 이런 것들이 이게 이 파이가 따로 있고 그리고 웹툰 웹소설의 파이가 따로 있고 드라마의 파이가 따로 있다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생각이 바뀐 게 그 인공지능 챗봇을 보면서 생각이 바뀐 게 쇼츠랑 릴스랑 이런 영상 짧은 영상 플랫폼들은 무한한 광고예요. 네. 계속 광고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가 재밌어 보이는데 하면 글로 넘어갑니다.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거 보다가 광고에 하나 걸리면 주문하고.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무한한 광고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컨텐츠를 즐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컨텐츠를 즐기고 싶을 때 웹툰 웹소설로 넘어온다. 그리고 유튜브로 넘어간다. 긴 영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롱폼의 시대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던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는 별로 고민이 되지 않아요. 전략도 굳이 세워야 되나? 홍보랑 마케팅을 잘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그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냅뒀더니 나온 게 인공지능 챗봇이더라.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인공지능 챗봇이 저쪽에 있으면 얘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구시대의 미디어에서 파생된 이 매체들이 어떻게 잘 연결될 것이냐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이것은 경쟁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이다. 다른 영역이다.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숏폼에 익숙한 걸 넘어서서 그 정도의 길이가 아니면 소비조차 할 생각이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아니야 2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돼 라고 제안하고 또는 그 좋은 의미에서 이건 강제적 의미가 아니라 훈련.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더 이상 젊은 세대들이 그 한 권의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한강 작가에게 X에서 35자로 계속 연재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아마 그 얘기 듣고 시작할 것 같은데요. 하지 마. 그게 무슨 문학이에요. 근데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권을 읽는 것을 견디는 훈련이 어떤 문화 강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훈련이 되는 순간 나머지 매체들 뭐 드라마건 영화건 뭐 웹툰이건 웹소설이건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런 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네. 요즘에는 선생님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만화 보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었는데 만화 보는 애들 요즘에 공부 잘한다. 왜냐면 맥락을 볼 줄 알기 때문이다. 네. 근데 그 만화 보는 애들을 뭐라 하는 부모님들이 쫓아본다. 예, 예.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어른이건 애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문해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제 뭐 어떤 유튜브건 뭐 웹소설이건 웹툰이건 뭐 아니면 어떤 영화건에 예를 들어 댓글을 보면 사실은 전제되어지는 것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 문해력의 문제인데 이 문해력은 논어와 맹자를 읽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웹툰의 어느 맥락을 읽는 순간 문해력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위해서 어른들이 오히려 점점 문해력이 딸리고 있는 건 아닐까? 네. 그 요즘 세대보다 그런 면에서 뭔가 그 문해력 훈련이라고 해도 좋고 뭔가 그 시간을 좀 길게 맞아요. 어른들이 쇼츠 제일 많이 보잖아요. 네. 퇴근하면 피곤하니까 그냥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음. 근데 이거 웹툰이랑 똑같거든요. 웹툰 보세요, 여러분 그 시간에. 제가 그거를 뭐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 거 같은데 이제 되게 평상시에 스스로가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이 얘기 하잖아요. 미디어는 무조건 습관이기 때문에 맞아요. 습관을 건드려 습관을 바꾸면 그 미디어는 성공해요. 근데 이게 이제 개개인들이 이 미디어 습관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현대 교양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아까 이제 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만화 안 보게 했더니 만화를 엄청 보게 된 거예요. 네. 쇼츠 보지 말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제. 그죠. 그러면 다들 그거만 봐요. 그 쇼츠 보고 계시. 그죠. 다른 걸 보라고 해줘야 돼요. 추천 웹툰 좀. 요즘 이거는 예. 꼭 읽어야 돼. 네. 지금 연재되고 있는 작품 중에서 샤워 순서 너마저라는 작품이에요.
샤워 순서 너 맞아. 아 샤워 순서.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 이제 10년 동안 그 다이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적적하죠. 심심하죠. 집엔 아무도 없고. 그래서 뭐 해볼 거 없나 하고 보다가 수영 모집 전단을 발견한 거예요. 수영 교습 모집. 그래서 거길 갔어요. 젊을 때 수영도 했었고 갔는데 거기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샤워는 순서대로.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했죠. 누가 어깨를 쳐요. 여긴 자리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지? 봤더니 이미 다 똑같은 모자를 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한테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녹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 네, 그 고민을 그린 작품이에요. 예. 이제 막 연재를 시작했는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거 아마 수영장 실제 경험 있으신 분이 쓴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공공 수영장이나 이런 데들 시나 이런 데서 하는 거 텃세 장난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렇다고 원래 하더라고요. 몇 년 이상 계속 거기서 네. 회원이셨던 분의 텃세들. 네, 거기서 이황가의 그 말이 나와요. 여기는 죽어야 나가라고. 그리고 또 작품 하나 추천 더 해드리면 네. 고태호 작가님 작품인데 고태호 작가님이 그린 펀치 드렁커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펀치 드렁커.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민수라는 그 주인공이 너무너무 잘 나가는 정신과 의사예요. 다른 사람들은 되게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되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되게 약물 중독이 있고 약을 먹은 다음에 술을 막 때려 붓고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살다가 들킬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너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병동 야유회 가는데 너 따라가. 그래서 야유회를 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 눈보라가 쳐서 다 갇힙니다. 다 아픈 사람들이 갇힌 거예요. 이 가운데서 의사잖아요, 자기는. 근데 자기가 내가 아프고 그러면 이걸 인정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갇힌 다음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내 삶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내용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펀치 드렁커. 저도 웹소설을 오, 네. 추천을 드리면 절대로 내가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웹소설 1, 2등이 있어요. 오. 첫 번째 화산귀환이라는 아. 이건 웹툰으로도 나와 있어요. 네. 웹소설이 웹툰으로 많이 네. 2차 저작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두 얘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색이 좀 되기도 한데 여하튼 화산귀환을 저는 웹소설을 읽었는데 저는 읽다가 운 적이 있는 몇 안 되는 웹소설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인데 감히 바라옵건대라는 네. 이것도 웹소설이에요. 로맨스 웹소설입니다. 근데 이거는 배경이 판타지 세계예요. 마법 쓰고 이렇게 금발머리고 흑발머리고 뭐 이렇게 되게 멋진 로맨스 소설이에요. 웹소설은 이런 재미가 있구나. 웹툰은 이런 재미가 있구나. 네. 라는 걸 단박에 빠져 드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현장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면서 뭔가 궁금하신 게 있거나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손만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면 우리 현장 스텝이 마이크를 여러분께 옮겨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네. 넷플릭스나 이런 OTT 같은 거 생기면서 특히 많이 하는 얘기가 어떤 작품 볼지 모르겠어서 그냥 하염없이 목록만 계속 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져가지고 이제 안 보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개인 작가님들이 연재를 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리디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그냥 돌아다니다가 결국 한 30분 넘게 보다가 아무런 작품도 소비하지 않고 그냥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주변에 두고 계실 텐데 좀 자신만의 작품을 발견하는 팁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완결 탭으로 가신 다음에 아직 완결이 됐는데 아직 유료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네. 한 번에 정주행하세요 그냥. 네. 보통은 기다리는 게 싫어서 안 보시거든요. 기다리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쭉 보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버릇이 들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순위 같은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네. 왜냐면 그거는 트렌드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죠. 유저들이 추천하는 목록이 있어요. 네. 이래서 이 소설 추천합니다를 바로 이거 재밌겠네가 아니라 그걸로 한 30분을 보세요. 그러면 반복해서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추천을 하는 어떤 소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로 보시는 게 왜냐하면 순위로 선택을 하시다 보면 요즘은 너무 사이다를 넘어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그 황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이다가 아니라 황산을 마셔서 그냥 성대가 타버리는 것 같이 도대체 얘는 50화 이상 쓸 생각인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허들도 없이 막 해결을 하는 게 요즘 유행이라 아마 그 기본적으로 소설을 읽거나 이런 걸 즐기신 분들은 되게 헉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추천인 그 사이트 쪽을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웹툰도 이런 게 있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미 그렇게 봤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영화 잡지를 보는 이유가 예,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나랑 똑같은 생각인가가 아니라 꽤 괜찮은 사람들이 이런 거 한번 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돈이 아깝기도 하지만 시간이 아까운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OTT는 내가 하나로 찍어서 들어가는 순간 보다가 끊을 수도 있지만 혹시 그 기회비용 다른 걸 봤었으면 훨씬 더 괜찮았지 않았을까? 이게 너무 많아서 선택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믿을만한 큐레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동진 평론가가 되건 변 감독님이 됐건 뭐 이 소장님이 됐건 내가 좀 나하고 맞는 것 같은 분이 추천해 주는 건 믿고 쫓아가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 취향이 갇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취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플랫폼은 우리한테 취향을 훈련시키거나 자기 돈 잘 벌 거를 가르쳐 줄 뿐이지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요. 예, 우리를 모르고. 저는 이게 지난 10몇 년간의 그 검색이나 추천 엔진에 검토를 해보고 나온 결론인데 이거는 절대 믿을 것이 못 된다 쪽에 이제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믿지 말고 취향이 조금 다른 평론가들이나 큐레이터들의 권고를 한번 믿어봐라. 예, 자극을 한번 받아보셔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일하고 있는 만화문화연구소에서 이달의 출판 만화라는 출판 만화를 추천해드리는 걸 하고 있어요. 매달 나오거든요. 그 추천해드리는 만화를 보시면 그 만화 책은 한 권짜리 보통 많이 추천해드려서 이걸로 시작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나오는 그 오늘의 우리 만화가 한 10월쯤 되면 15작품의 노미네이트 작품이 뜨고 5작품을 선정을 해요. 이제 그 작품들은 믿을 만한 작품들인 거죠. 그건 다 웹툰이고요. 네. 예. 대부분이 웹툰입니다. 한두 권 정도 빼고는 한두 가지 정도 빼고는 다 웹툰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교양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웹툰들. 그러니까 아까 황산 같은 거 말고 읽으면 재밌는 작품들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그런 작품들이 보통 밑에 있어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신 다음에 취향이 생기시면 그걸 검색해 보시면 이제 비슷한 걸 추천해 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예, 이렇게 저희가 막 예.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오늘도 끝까지 막 자리에 남아 주셔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웹툰과 웹소설을 사랑하거나 네. 사랑하고자 하거나 좀 정내미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나 인 분들을 위해서 네. 한마디 해주시죠. 이거 영화관은 가면 2시간이고 드라마는 보면 기본 1시간씩 뭐 8화에서 16화거든요. 근데 웹툰은 찍먹해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들어오실 수 있어요. 좀 치사하신데요. 원래 치사해야 오래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제 맥락 재활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맥락 있는 스토리 보는데 그 재활하시는데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더 유명해져서 도움 되는 평론가가 되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소장님 보니까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나무 위키 제가 종종 보는데 이거를 애들이 참조하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 참조해도 된다고 얘기할까 하려고 제가 계속 보거든요. 근데 야 이제 오타쿠들의 세계는 지식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오타쿠는 곧바로 좋은 지식을 창출하진 않거든요. 원래는 이게 한번 성찰된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야 우리 지식을 새로 창출하는 오타쿠로 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부분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많은 걸 섭렵하고 보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자녀분 두신 분들 객석이 많으신데 애가 무엇을 보던 그것이 범죄와 연관되거나 아니면
19세 이상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좀 내비두는 것도 예, 내비두고 지켜보면 이렇게 오타쿠가 안 되고 건실한 청년. 박으시면 그때부터는 네. 여하튼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아시죠? 저희가 뒤돌아서 예. 다 함께 단체 사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